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한국의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같이 타고 있던 기장과 승무원들은 항상 동료들에게 들어왔던 소문이 있었죠. 바로 한국은 후진국이어서 인프라는 물론 먹을 거조차 없어서 승객들의 컴플레인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3분 만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독일 미녀 승무원들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의 30년차 승무원이죠. 매일 아침 프랑크푸르트 공항 승무원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정한 블라우스, 완벽하게 다림질된 재킷, 그리고 반짝이는 날개 모양 배지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에요. 오늘의 노선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베이징까지인데 문제는 인천 경유라는 점이었습니다. 탑승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왜 하필 한국을 경유해야 하는 거죠? 동료 한스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항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말이에요. 아시아 공항들은 항상 혼잡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저의 말에 다른 승무원들도 공감의 표시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했어요. 승객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완벽한 미소로 맞이했죠. 한국계로 보이는 노인 승객이 좌석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안내만 반복했어요. 굳이 더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곧 자리를 찾을 테니까요. 이륙 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와인 리스트를 건네며 작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루프트한자의 와인 셀렉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한 승객이 와인 대신 한국 음료를 요청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죠. 저희 샴페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급 제품인데 정말 아시아 음료를 원하시나요? 친절한 척하며 물었지만 내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품질 관리 체계가 아시아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으니까요. 기내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중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객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기내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앞자리 승객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승객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갔죠. 비상 상황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기내 특유의 냄새는 점점 진해졌고 저도 약간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30년의 경력에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 내심 불안했지만 루프트한자의 베테랑으로서 전문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과 신속하게 비상 마스크를 승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죠. 모든 승무원은 즉시 비상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기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30년간 비행했지만 이런 긴급함은 처음이었습니다. 객실 뒤쪽에서는 몇몇 승객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인의 규율과 체계가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진정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공포에 질린 승객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자국어로 불안을 표현하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기장이 객실로 나왔어요. 짧은 대화 후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승객의 수화물에서 실험용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전체 기내에 퍼졌죠. 즉시 비상 착륙해야 합니다.
부기장의 결연한 표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상 착륙은 모든 승무원이 두려워하는 상황이니까요. 기장실에서 무전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 공항을 찾고 있었죠. 홍콩은 태풍 경보로, 오사카는 활주로 보수 작업으로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기장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천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인천이라고요? 이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나 다른 유럽 공항이었다면 더 안심이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승객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방송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찾았고 다행히 2명의 의사가 나서서 응급처치를 도왔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어요. 인천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아시아는 질서가 없고 즉흥적이다. 그런 곳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루프트한자의 비상 매뉴얼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착륙 후의 대응은 현지 공항에 달려 있었어요. 정확히 43분 후 인천국제공항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낯선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역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확실성과 편견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죠. 객실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서로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천으로 향한다는 기장의 발표 후 또 다른 형태의 동요가 시작되었죠. 한국이라고요? 거기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독일 사업가로 보이는 승객이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그의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유럽의 체계와 규율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을 신뢰하기 어려웠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시아는 질서가 없고 즉흥적이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말은 제 가치관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곳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30년 경력의 마르틴 기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도 불안이 읽혔죠. 숙련된 기장마저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클라라, 착륙 준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마르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젊은 승무원 에리카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사실 요즘 한국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제 친구가 얼마 전 인천공항을 방문했는데 그들의 대응 체계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냉소적인 미소로 답했죠. 젊은 세대의 순진함이라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을 비행하며 보아온 경험은 그런 낙관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에 대한 저의 인상은 확고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객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객실을 돌며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에 잠시 시선이 멈췄죠. 예상과 달리 수십 대의 비상 차량들이 정연하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특수 목적 차량들까지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군사 작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다시 한번 승무원들에게 비상 포지션을 취하라고 지시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공항에 도착하면 초기 혼란이 있을 거라 예상했죠. 언어 장벽, 소통 문제, 장비 부족,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 경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착륙은 무사히 이루어졌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착륙 직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완벽한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비상등은 질서 정연하게 전멸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교한 군사 작전을 보는 듯했죠. 이런 체계적인 대응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특수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기내로 진입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의료진 뒤로는 첨단 장비를 들고 따라오는 또 다른 팀도 있었죠. 물론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한 장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런 문제들이 불과 몇 분 만에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 인력이 즉시 투입되고 예비 장비가 신속하게 가동되었죠. 탑 승객 전원은 비상 대피로를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모든 검사와 치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안내하는 책임자의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고 각 승객은 AI 헬스 스캔 시스템을 통과했습니다. 놀랍게도 각 승객의 생체 신호가 즉시 분석되어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이 과정은 단 3초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신속한 대규모 스크리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증상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었어요. 중증 환자는 응급치료구역으로, 경증 환자는 관찰구역으로, 증상이 없는 승객들은 안전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소음 없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진행되었어요. 보여주기용 아닐까? 마음속에서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위기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그때 한 미국인 노부부가 구조요원의 손을 굳게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부인은 명백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구조요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노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단순한 업무적 대응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도 AI 헬스 스캔을 통과했어요. 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경미한 호흡기 자극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과였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상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특별히 준비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격리 구역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첨단 의료시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동료 승무원 한 명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했고 즉시 의료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재빨리 AI 기반 자동 진단기기로 안내했어요. 불과 30초 만에 전신 스캔이 완료되었고 화학물질에 의한 기도, 자극 정도가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진단에 최소 몇 시간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얼굴에도 같은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외국인 승객들은 진단 기계를 두려워했고 한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다운되어 기술자가 급히 수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비 시스템이 바로 가동되고 불안해하는 승객들에게는 개별적인 설명과 안내가 제공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분석 속도였습니다. 승객들의 혈액 샘플이 채취되고 나서 불과 15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의 최고 병원에서도 이런 속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에는 모바일 ICU도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치료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옆에 있던 루프트한자 의료 담당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이 장비들 독일에도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통합 시스템은 아직 우리도 없어요. 몇몇 개별 장비는 비슷한 게 있지만 이렇게 모두 연결된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담당 의료진이 다가왔어요.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행히 누출된 화학물질은 빠르게 대사되는 종류입니다. 중증 환자들도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문화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건 상상보다 훨씬 뛰어나 속으로 감탄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넣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제 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제가 30년간 믿어온 것들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효율성과 전문성이 일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의 내면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편함인지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의료 검사 후 우리는 격리된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들은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일반 승객, 노약자,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설계도 같았죠. 대기실도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안내문의 번역이 약간 어색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잠시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직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대기실 한쪽에는 작은 문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통 악기 연주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한국 차를 맛볼 수 있는 다도 체험 코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외국 승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며 차분히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의료적 대응을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접근 방식은 예상 밖이었어요. 심리 안정실에서는 다국어가 가능한 상담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차분히 대화로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 없이 모든 승객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정서 관리까지 신경 쓴다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 이런 총체적 접근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보다 한 차원 높아 보였어요. 짐을 끌고 이동하던 중 제 가방이 넘어졌습니다. 한 청소 직원이 즉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저 직업적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친절한 미소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이건 직책의 문제가 아니잖아. 제가 알던 계층적 서비스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한 존중과 진심을 가지고 승객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 음식이 맵다며 불평하자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이 전통 죽과 식혜는 어떨까요? 부드럽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정성스러운 제안에 승객은 금방 진정되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죽과 식혜를 맛보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이 퍼졌어요. 눈을 감고 잠시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대기 시간 동안 주변을 계속 관찰했어요.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지탱해온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단정지었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더 깊은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격리 구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공항 관계자가 설명하길 모든 응대와 구조, 정비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고 이는 향후 비슷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비상 상황을 학습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귀중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관계자의 안내로 정비 관제실을 잠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항공기의 정비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첨단 AI 시스템이 화학물질 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로봇 청소 시스템이 기체 내부를 철저히 살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이 정도 아니야. 루프트한자도 최고 수준의 정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 정도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정비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에게 항공 안전은 그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니까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진정성이 저를 감동시켰죠. 정비 과정 중에도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부품이 예상보다 오염이 심해 교체가 필요했고 일시적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어요.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지연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확한 상황과 해결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했죠. 그리고 예상 시간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어요. 정비사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내 안의 벽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모든 승무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했고 화학물질의 출처와 처리 방법, 그리고 향후 예방책까지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복도를 걷던 중 한 청소부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까지 정성껏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나요? 이건 특별한 상황 아닌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천에서의 경험은 제 내면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문화적 편견으로 가려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정비와 살균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격리 구역을 나와 항공기로 향하는 길에 그 눈부신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의 비행기는 완전히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게 불과 24시간 만의 일이라니. 한 동료 승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비행기로 향하는 길에는 인천공항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승객들의 불편함에 미안해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평소처럼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미소가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승객들의 표정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객실 안내가 시작되자 갑자기 승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인천공항 직원들과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의 승무원 생활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선진과 후진이라는 이분법적 잣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객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은 단순한 비상 상황 대처의 차이를 넘어 제 삶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성은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이 안정화되자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귀국하면 아시아 노선 교육 담당에 지원해봐야겠다. 갑작스러운 결심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어요. 이제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동료들과 나눌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상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자원한 것이었죠. 이제 루프트한자의 아시아 노선 교육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귀국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상사에게 아시아 노선 교육 담당자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도 제 열정을 본 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죠. 신입 승무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진짜 공항을 보고 싶다면 인천입니다. 단순한 건물과 시설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죠. 제 말에 한 젊은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예전에는 아시아 노선을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가 철저히 틀렸었죠. 때로는 우리의 가장 단단한 편견이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과 서비스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비행 중에 한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보낼 감사 영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편견을 바꿔주신 분들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단순히 제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루프트한자의 많은 승무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6개월 전과 같은 하늘이지만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단순히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오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 나를 바꿨어. 소리 내어 말했어요.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국적이나 외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달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인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건물이나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저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진심을 보았습니다. 이륙을 앞두고 인천을 떠나는 순간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인천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비상 착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이륙점이 되었죠. 문화적 편견의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저는 이제 그 소중한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독일에 이것 좀 만들어줘. 한국 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독일은 이런 게 없어. 한국에서 끝내주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여성들이 독일에는 이것이 없다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여자 세비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큰 행운에 당첨되었습니다. 친구랑 즉석 복권 집에서 복권을 긁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복권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한 개씩 사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가 2등에 당첨되고 저는 당첨이 안 된 거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이 돈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하나도 안 가지는 게 맞나? 물론 마음은 안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서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니까
정말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복권도 친구가 사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놀랄 만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요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줄 아는데요. 친구가 한국에 계속해서 가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저뿐이니까 제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대요. 한국에 가는 비용은 친구가 전부 다 부담하고 대신 갔다 와서 자기를 촬영해서 영상 편집을 해주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솔직히 자기가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저를 생각해 준 거잖아요. 심지어 한국이라뇨. 제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어요. 옛날에야 독일보다 더 잘 사는 파리나 독일 같은 나라에 가보는 게 자랑이었지만 요즘은 파리나 독일 같은 나라는 기차만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아시아에 가보는 게 더 신선하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모습을 넷플릭스로만 봤지.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어떤 것들이 유명하고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또 베를린 출신이니까 한국보다는 베를린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이란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평범한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 여행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촬영하러 가는 거니까 친구가 좋은 곳만 데려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유럽과 다른 한국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희 서울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더현대 서울이었는데요. 전 좀 이상했어요. 그 많은 관광지들 사이에서 굳이 백화점을 가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니까 왜 친구가 이곳을 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온갖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백화점은 활동성과 세련됨의 중심지였습니다. 백화점에 다가가자 입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하거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각자는 인상적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차분함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활기차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쇼핑객들은 최신 패션과 기술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았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장인의 좋아하는 세계와 토속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인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의를 갖춘 매장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서에 대한 존중, 계획적인 성향, 개인의 행동이 대의를 위해 기여하는 공동체, 정신 등 한국 문화의 깊은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익숙했던 느긋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쇼핑 환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명품 매장에 줄을 서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를린 명품 매장에도 동양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저는 중국인들만 돈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이 많았었나 봐요. 명품 매장은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각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한국 경제의 번영과 국민들의 명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들의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이로움에 계속 빠져들던 중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 즉 한국인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현지 주민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긴 여행 일정을 마치고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은 화장실이 아닌데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단 음료를 마셔서 나중에는 목이 마른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수돗물을 잔에 채웠습니다. 제 행동을 눈치챈 현지인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막 다가오더니 영어로 더듬더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보다 생수나 정수기 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수돗물을 마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쟁반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정보가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움과 동시에 조금 창피하기도 했죠. 독일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수돗물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은 다소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호기심이 생겼고, 식당부터 호텔까지 방문한 많은 곳에서 항상 생수가 제공되고, 정수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현지인이 알려주기 전까지 친구랑 저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있었어요. 호텔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수질이 좋아서 마셔도는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사서 마시더라고요. 아니면 끓여서 마시거나요. 그때부터 저희도 물을 사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좀 창피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질에 대한 우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급변하는 현대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건 노래방이에요. 놀이공원도 아니고 노래방이에요. 이걸 가라오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라오케랑은 조금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가라오케에 다녀올게요 하면 불건전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의 노래방은 좀 다른 느낌인 게 중학생들도 들어가도 되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활기찬 문화의 중심에는 유구한 역사와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바로 노래방입니다. 녹음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이 대중적인 형태의 여가는 한국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가수처럼 저희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남미 노래, 미국 노래, 영국 노래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 노래는 가사가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끝내주게 재미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K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노래와 춤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노래방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노래방은 과거 추억의 슬픔부터 현대 생활의 기쁨까지 숨겨져 있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지금 막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미를 느끼니까 얼마나 다들 가수가 되고 싶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가수들이 나오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놀라웠어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해서 1,000원에 3곡이나 부를 수 있었어요. 아예 시간제로 1만 원만 내면 되는 곳도 있었고, 코인 노래방 부스에서는 사용자가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원하는 곡수나 노래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혁신적인 콘셉트는 특히 대학가와 도심을 중심으로 번성하여 한국 젊은이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노래방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급 소파,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 무드 조명, 효율적인 에어컨, 강력한 환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래방의 인기는 한국인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공동의 여흥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로 노래방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노래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 슬픔과 기쁨, 일상의 스트레스 등 삶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심지어 노래방 주인분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보너스까지 넣어주셨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목은 아픈데 행복은 가득했어요. 노래방에서 나오자마자 밤이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실내의 활기찬 분위기가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서울의 거리로 나오자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걱정스러운 마음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늦은 시간에 도시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서늘한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이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일에서 이 시간에 밖에 나온다는 건 마약을 하거나 클럽에 가겠다는 일념하에 나온 젊은이들만 있는데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지만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로등의 은은한 불빛이 도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드리우고 가끔씩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며 걷는 행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어떤 위협이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밤을 배회하는 것이 불안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와 경고는 종종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어두워진 후의 움직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밤의 공기에 스며든 듯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 돌봄과 안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처음에 가졌던 우려는 사라지고 한국의 사회 구조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타고 밝은 거리 밤거리를 걷는 동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 눈에 띄는 치안시설 등이 모두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위험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시민의식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현지 경찰의 모습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은은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대중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간 독일의 경찰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의 취객들은 정말 눈이 돌아 있어서 취객들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백화점에서부터 해서 한국에는 그 정도로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활기찬 도시의 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힘이 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안전, 개인에 대한 존중, 공동의 복지에 대한 공동의 책임에 대한 강조는 밤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를 보는 순간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침구류의 깨끗한 상태가 바로 눈에 들어왔고 빈대 걱정에 시달렸던 이전 여행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아늑한 방에 들어서자 빈대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청결 상태가 놀라웠습니다. 시트는 새하얗고 뽀송뽀송한 느낌을 주었고 편안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산뜻함을 발산했습니다. 저는 천을 손으로 만져보며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고 방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행에서 빈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불안하긴 하지만 호텔 숙박의 필수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는 그런 걱정이 아득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빈대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작고 교활한 생명체에 대한 저희 혐오감은 끔찍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악몽으로 바꾸고 빈대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갖게 한 에피소드는 예전에 여행 중 겪은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마드리드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방은 매력적이었고 이불 속에 숨어있는 공포를 가리는 매력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의 모험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가려움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 조각이나 깃털이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져 잠에서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보니 빈대가 이불을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밤에 시련이 남긴 잔인한 기념품처럼 끊임없이 가렵고 환한 붉은 물집과 같은 조우에 대한 신체적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보다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빈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심어주었고 저는 모든 호텔 방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침구류 하나하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면밀히 살피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이게 치사한 게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흰색 침구를 안 쓰는 숙박업소들이 많아요. 침구를 흰색으로 쓰면 빈대가 잘 보이지만 어두운 색 침구를 쓰면 빈대가 안 보이니까요. 서울의 호텔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침구뿐만 아니라 객실 전체가 청결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얼룩 하나 없는 카펫부터 먼지 하나 없는 표면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의 위생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청결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식 환대의 특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고객의 편안함과 웰빙에 대한 깊은 헌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트리스의 푹신함, 깨끗한 시트의 포근함, 객실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하루의 탐험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빈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서 낯선 환경에서는 종종 경험하기 힘든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너무 깨끗해서 행복했어요. 한국 여행은 정말 행복함의 연속이었는데요. 독일로 돌아와서 영상 편집을 하다가 제가 가장 그리웠던 것이 뭔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국의 노래방이었어요. 정말 그런 작은 금액으로 술이나 담배 같이 건강에 좋지도 않은 유혹 말고요. 스트레스를 풀면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취미가 유럽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밤에 나가서 테니스를 칠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은 심지어 개인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코인 노래방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좀 못 불러도 재미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한국만 그 코인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었으면 마이크나 스피커 모든 디스플레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이 노래방이 독일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독일에 노래방이 들어오면 경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구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꼭 한국에 다시 갈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에서 디너 파티가 열렸습니다. 대화 도중 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 한국 음식 먹어봤어? 응, 김치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최악이었어. 특히 냄새가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한테 마늘 냄새가 나더라. 한국 사람들은 왜 안 씻는 걸까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에서 접하는 한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는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풍부한 요리 유산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유명한 도시이죠. 남부라서 엄청 덥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일과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성인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인생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기쁨의 순간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 기쁨은 주방에서 새로운 맛과 요리를 발견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저의 요리 모험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아닌 이탈리아의 안락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김치전이라는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의 환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요리 탐험가라고 생각했지만 제 탐험은 익숙한 유럽 요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은 미지의 영역이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국적인 땅이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식 레시피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양하고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 한국 요리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처음으로 시도하는 한식 요리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추를 발효시킨 매콤한 찌개인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 자체로 교육이었고 한식의 초석인 맛의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찌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어오르며 진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문화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한 모금은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리 프로에서는 그냥 대충 만들 수 있는 음식 같은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마늘 냄새도 이상하고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넣어서인가 싶었죠?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요리 탐험가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밀라노의 몇 없는 한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한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식당에서 한식을 맛보았는데 어느 정도는 맛있었지만 요리 프로에서 나온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달고 짜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으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본고장에서 제대로 맛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순간은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일상의 번잡함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었습니다. 분식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순대의 연기가 모락모락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1인분씩 시켰고 옆에서 먹고 있는 한국인들을 따라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기도 하며
한국 분식을 즐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옆 사람을 따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떠주셨습니다. 제가 건네받은 어묵 국물은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정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과 밀라노에서 먹은 것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집에서 해 먹었을 때 왜 맛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냄새를 극대화시켜주고 쓴맛이 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산 재료로 된 음식들은 정말 너무 달랐어요. 숙소에 돌아온 저는 짐을 풀고 조금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에 둘러싸인 한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메인 요리는 얇게 썬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 노릇하게 구운 뚝배기 불고기였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으며 다양한 반찬이 곁들여져 한 입 먹을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당면은 부드러웠습니다. 스파게티나 라면이 아닌 면 요리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선한 식재료와 활기찬 분위기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망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식의 핵심인 신선한 제철 식재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생선회와 만두 같은 음식을 장인의 손길처럼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다양한 발효 단계의 김치를 파는 노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친절한 노점상 할머니가 제 관심을 눈치채고 다가와 손짓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를 맛보는 것은 마치 역사를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전통과 오랜 기술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요리의 장인 정신에 대해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최종 요리가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각식 재료의 쓰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음식에 대한 연결고리가 한식을 차별화하는 요소였습니다. 더운 날의 냉면에 톡 쏘는 시원한 맛부터 쌀쌀한 저녁에 전골의 포근한 온기까지.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미식의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매 끼니가 모험이자 배우고 음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는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안고 절편을 맛보았는데 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매운 음식이라는 세계인들의 편견이 있지만 사실 한식은 밥부터 디저트까지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제 다음 목표물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한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임무는 길거리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에 여과되지 않은 날 것의 정수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독특한 맛과 스토리를 담은 음식을 능숙하게 조리하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흑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팬케이크인 호떡으로 시작했어요. 바삭바삭한 겉면과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속이 유쾌한 대조를 이루며 입안과 기억에 오래 남는 맛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한 육수에 꼬치에 꽂은 어묵을 끓인 오뎅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오뎅은 소박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자니 북적이는 인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마다 새로운 발견을 선사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닭강정부터 시원한 빙수 디저트까지 그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거리의 분위기, 맛있는 식사의 즐거움, 각 음식에 얽힌 이야기 등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죽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붕어빵, 장사가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며 슈크림이 들어있는 붕어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서울 거리를 누비며 한식의 혼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나 요리 기술이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한국 길거리 음식은 인생의 소박한 기쁨을 축하하고 매 순간을 음미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길거리 음식 탐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 음식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한국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길거리 음식이 끝나고 저는 미식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인 한국식 파인 다이닝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전통 한식에 현대적인 우아함을 더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음식 플레이팅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파인 다이닝을 통한 저희 미식 여행은 전통 풀코스 요리인 한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풍미와 식감의 조화였고 각 요리는 다음 요리를 보완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는 다양한 반찬으로 시작하여 섬세한 국물 요리 완벽하게 구워낸 생선구이, 그리고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은 고소하고 달콤한 다양한 요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구절판이라는 요리로 9가지 진미를 얇은 부침개에 담아낸 접시 요리였습니다. 구절판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맛과 색의 균형을 맞추는 셰프의 솜씨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식 파인 다이닝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전통 레시피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창의성을 가미하는 셰프들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식재료를 공수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정밀하고 세심하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철의 중요성, 맛의 상호작용, 음식에 담긴 음향의 철학 등 한식의 미묘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파인 다이닝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진화해온 요리의 깊이와 폭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의 세계로 떠난 저희 여정은 이탈리아에 있는 제 집으로 한식의 맛을 가져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 따뜻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정수를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러한 요리를 재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전 과제는 이탈리아에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통성과 현지 적응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제 주방은 퓨전 실험실로 변했고 이탈리아 식재료를 한국 레시피로 대체하면서도 본연의 맛을 잃지 않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요리는 불고기였습니다. 특정 한국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산 배 대신 현지 배를 사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고전적인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도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이탈리아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배추와는 식감이 달랐지만 한국의 기술과 이탈리아 농산물의 아름다운 조화가 돋보이는 최종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이 김치는 제 집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탈리아의 뿌리와 한국의 맛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식을 주제로 한만찬을 주최하는 것도 저희 새로운 열정이 되었습니다. 잡채,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처음 먹어본 친구들과 가족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한식의 보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요리 체험을 통해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 주방에서 만든 한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교감을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한식을 통한 저의 여정은 맛과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이 가진 연결, 가르침, 기쁨의 힘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자신의 일부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식과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식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 주방에서 한식을 요리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음식과 삶에 대한 제 관점에 깊은 영향을 준 문화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한식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죠. 요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경험, 한국 문화의 정수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제 수강생들은 한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웃고 음식을 나누며 매 시간마다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채식주의자 및 비건 메뉴를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레시피를 다양한 식습관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창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버섯조림과 같은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요리 풍경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음식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주방은 문화의 용광로가 되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한 그릇과 불고기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정이 쌓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식은 삶의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찬사이자 잠시 멈춰서서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제 미각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했습니다. 소박함의 가치, 나눔의 아름다움,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려준 한국 음식에 감사를 전합니다.